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나봅니다. 여의도 TMI, 오늘도 경향신문 정치부 우리의 봉블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라는 게 말이죠.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네. 박순봉 기자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정치란 건 타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그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랄까요, 타협의 기술이랄까요, 타협의 예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작용으로 되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정치라는 단어가 그렇게 호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호감이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호감이 아닌 정치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는 박순봉 기자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도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왜 상황이 이렇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사에 있을 때는 또 그런 전화들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으니까요. 정치권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여의도 TMI를 진행할 때 짜증나지 않는 뉴스들을 좀 찾고 싶은데 오늘은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오늘은 국회 정상화와 그다음에 새로 출범하는 황교안호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일단은 열리죠. 그렇죠. 네. 이게 마지막 본회의가 작년 12월 27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국회가 소집이 돼서 열리게 되는데요. 약 70일 만인데 국회가 오랜만에 열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 1, 2월은 국회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여야가 입장차를 못 좁혀서 계속 헛돈 건데, 그런데 엊그제죠. 지난 4일에 자유한국당이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정당들도 다 소집 요구서를 함께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제 합의문을 통해서 3월 국회 일정을 잡았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런 중요 일정들을 잡히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 정문 앞을 다녀보신 분들은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국회 정문 옆에 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이 용도가 오직 한 가지인데 국회 소집 공고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3월 4일자로 붙었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반가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었는데 네. 3월 4일자로 붙었고 3월 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국회가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달 동안 올해 들어서 국회가 열리지 못했던 그 이유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었던 쟁점은 뭐였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손혜원 의원을 두고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네. 이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손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안 된다, 조사할 거면 다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맞서면서 공전이 됐고요.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사실 이 손혜원 의원 말고 이게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례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당의 이장우, 송원석 의원들도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공전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한국당은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있잖아요. 관련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을 철회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2월 국회를 보이콧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콧을 했었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네, 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아마 여론의 비판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좀 여론의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너희 정당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두려운 겁니다. 좀 각 당의 입장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네 네. 탓하긴 좋아하는데 내 탓 당하는 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유가 좀 있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국민들도 기대감이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좀 결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사라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당의 주요 행사는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차기 당대표가 들어서야,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야 그렇죠.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변명도 해왔는데 그런 변명도 더는 할 수 없게 된 그렇게 거죠. 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당 모두 이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열지 않고는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쟁으로 너희들이 끌고 간다 이런 비판 여론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소집을 4일에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이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 역시도 좀 살펴보면 그렇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게 있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승전 니 탓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탓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뭐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국회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적용될 각종 민생 법안들이 해결이 돼야 네,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공전되고 있어요. 일단 국회 열리면 네.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거예요. 한유총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와 관련된 유치원 3법 문제가 네. 또 가장 시급합니다. 이게 뭐 내용이 지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작년 12월에 신속 처리 안건이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한유총이 계약연기 투쟁에 돌입한 것도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민생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법 뭐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게 노동계 이슈인데요. 탄력 근로제, 네네. 최저임금 이슈 이거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3월에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 관련 법안도 미리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준이 되는 내용들도. 법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을 네, 테니까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네, 있어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당장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게 1월 달에 5당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뭐 한국당이 좀 입장을 내놓지를 않아서 지연이 계속 되었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안이 있는데 네. 내일 국회가 열린다. 그렇다면 열린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합의를 바로바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 정상화라는 표현도 좀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국회 문 여는 거잖아요, 사실. 국회 소집 요구 그렇죠. 동의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평가는 이 국회가 열려도 그러니까 장소만 원내로 바꿔서 다시 싸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쪽 정상화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합의문을 보면 좀 그 왜 반쪽 정상화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통상 합의문을 보면은 어떤 법안을 언제 그다음에 뭐 언제 처리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요. 또 본회의는 언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담기게 되는데 이제 어제 합의문이죠. 어제 합의문은 일단 원내대표 간에 만들지도 않고 이제 수석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일정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뭐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만 열자 여기에만 동의를 하고 다른 데는 동의를 못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큰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당장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이 취임 일성으로 하는 내뱉은 말들이 보면 뭐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다음에 뭐 가짜 평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원외에서 했던 투쟁들, 뭐 릴레이 단식 이런 식으로 비판 오명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원외 투쟁들이 이제 원내에서 이뤄질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법안을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 건데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그런 법안들을 쉽게 통과시켜 줄 리가 없어서 아마 양측이 더 첨예하게 맞붙을 겁니다. 아니 그 원외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서로 지지고 볶고했던 모습, 네. 계속해서 시비 걸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원내로 들어가서 국회 네. 안에서 오히려 그 싸움의 강도나 혹은 국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고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봉하마을을 갔었어요. 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곳이죠.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원래 예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황 대표가 처음에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이 전직 대통령들을 묘역을 쭉 돌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이 방명록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 대통령님은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황 대표가 처음에 취임 일성으로 통합 행보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의 한 뭐 단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 대표는 크게 이날은 자극적인 발언을 하진 않았어요. 어제죠. 근데 오히려 이제 권양숙 여사가 조금 뼈 있는 농담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어제 30분 동안 비공개 환담을 하고 이제 사저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 일종의 집 구경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권양숙 여사가 집의 규모가 애매해서 둘러볼 곳은 없다.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국당의 전전신이죠. 새누리당 그렇죠. 이전에 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뼈 있는 농담을 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의 방문은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 그 바로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은 그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이었잖아요. 뭐 그래서 좀 방문이 뭐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방문을 해서 좀 물벼락 같은 세례를 맞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봉화마을에서는 뭐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전에 여러 정당들 대표들 만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어요. 불편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제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제였죠. 4일에 이 황교안 대표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네. 드루킹 사건을 언급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그 실제 상황을 보는데 네.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더군요. 기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의도가 했는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약간 망각하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옆에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정미 대표가 좀 한참 뭐 10분 정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한국당에 대한 당부의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예. 보이콧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국회로 그다음에 들어와라. 뭐, 네, 예. 뭐 5.18 망언에 대한 좀 책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예.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조금 길게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10분 환영사 잘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웃고는 있었어요. 네. 웃고는 있었는데 그 말이 좀 이미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한테 훈수 두는 것처럼 느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 환영사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그 김경수 지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이게 좀 준비를 한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뭐 확인할 길은 없고 네. 다만 좀 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정치인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지적들도 있죠.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속으로 화가 나더라도 그걸 그렇죠. 네.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을 왜 정의당에서 얘기한 게 문제가 되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노회찬이라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이어지는 걸로 보자면은 그 지금 재보궐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도 이제 노회찬 의원의 지역인 경남 창원 성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의도를 했다 이 발언을 의도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그 황교안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의도해서 미리 좀 견제구를 던진 거다 이런 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뭐 다양한 논평들이 정당들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그 당 내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뭐 도로 친박당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실제로 기자들이 이게 좀 친박계가 많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뭐 친박계가 뭐냐 아니면 비박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당엔 약간 개파가 없다. 뭐 네 이런 그런 얘기를 식의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인선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에 각각 한성교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배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핵심이죠.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내년 그 총선에 그 공천권을 행사하게 그렇습니다. 될 예.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성교 의원이야 뭐 아주 뭐 잘 알려진 친박계 의원이고 추경호 의원도 대표적인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네.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거든요. 장관급인데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그 국무조정실장 바로 밑에 있는 같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친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에도 이현승 의원 대표적인 친박계고요. 네. 그다음에 대변인도 2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민경욱 의원, 그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했었죠.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서. 대변인이었고, 예. 네. 이제 물론 뭐 다만 비박계 의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당파 의원이 그 김세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은 됐어요. 근데 약간 좀 구색 맞추기 수준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비박계를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면들을 보면 이 정당이 어떻게 또 운영이 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TMI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